2026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일러입니다. 아마 디파이에 좀 관심 있으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다시 오일러일까요? 이분들이 최근에 내세운 비전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터넷의 신용 레이어가 되겠다. 그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는 뭐랄까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디파이가 더 이상 소수만의 어떤 실험실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비전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오일러가 2025년에 뭘 증명했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거대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죠. 좋습니다. 실험에서 실제 금융 인프라로 그 전환을 꿈꾸는 오일러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파고들어보죠. 우선 2025년 성과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과거에 정말 큰 해킹 사고를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치금, 그러니까 TBL이 4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네, 멀티체인으로 확장도 하고 오일러 스왑이나 오일러 언 같은 상품들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그 숫자가 회복됐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네, 바로 허가 없는 대출이라는 디파이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직면해냈다는 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2022년처럼 시장이 막 무너질 때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오일러는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거죠. 이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가 없었다면 2020년에 그 인터넷 신용 레이어라는 비전은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쳤을 거예요. 그 신뢰의 기반에 오일러만의 독특한 기술 구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RC4626 표준 기반의 모듈형 크레딧 볼트 구조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이게 기존 디파이 대출이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요. 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대형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보통 거대한 단일풀에 모든 자산을 다 같이 넣는 방식이었어요. 아, 비유하자면 모든 계란을 하나의 진짜 큰 바구니에 담아두는 거랑 똑같죠. 한 바구니에 남는 거요? 그럼 하나가 깨지면 다 위험해지는? 그렇죠. 특정 자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해킹을 당하거나 가치가 폭락하면 그 충격이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다 위험해지는 구조였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알던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곳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네요? 네, 거기는 약간 대출 은행 같은 느낌인데 오일러는 은행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파는 회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이에요. 오일러는 완성된 집을 파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 원하는 모양의 금융금고를 지을 수 있는 레고 블럭, 즉 툴킷을 제공하는 거죠. 레고 블록이요? 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2026년 비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각 자산마다 혹은 각 시장 전략마다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금고, 즉 볼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하. 한 볼트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볼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딱 격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발자들이나 기관들이 오일러 볼트킷이라는 걸 써서 자기들만의 맞춤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토큰처럼 안정적인 것만 모아서 아주 보수적인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변동성 큰 알트코인들만 모아서 고위험 고수익 시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바로 그 유연성과 강력함이 2025년 오일러의 성공을 이끌었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성공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일러 팀이 스스로 내놓은 평가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우리는 거의 모든 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프로토콜을 만들었지만 정작 사용자는 자신의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더라고요. 기술의 강력함이 오히려 독이 된 대표적인 경우죠. 방금 말씀하신 그 레고 블럭처럼 뭐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시장 구조가 너무 파편화되고 복잡해진 거예요. 아,
사용자가 여러 볼트의 자산을 예치하고 또 다른 볼트에서 대출을 받으면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한 30분 만에 포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여러 은행에서 각각 다른 조건으로 신용대출, 주담대, 마이너스 통장 다 터놨는데 이걸 통합해서 그래서 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얼마고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를 얼마 더 내야 하지?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 없는 상황. 딱 그거랑 비슷했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해석의 문제가 디파이 유저들뿐만 아니라 전통금융, 그러니까 트레드파이 기관들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아, 기관들한테는 더 심각했겠군요. 그렇죠. 트레드파이는 예측 가능성이랑 명확한 책임 소재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당시의 오일러는 강력하긴 한데 리스크를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건 기술의 실패라기보다는 신뢰와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신뢰가 되겠네요. 그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기관을 향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은 변동성 큰 대박 수익률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일러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기관 친화적인 대출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하루아침에 막 몇십 %씩 요동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금리 모델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이 어떤 절차로 청산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청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인터페이스를 ERC4626이라는 표준으로 통일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 표준화. 네, ERC4626은 수익을 내는 금고에 대한 업계 표준이거든요. 이걸 쓴다는 건 우리는 모든 금융기관이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용어를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하, 통역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파이 프로토콜 연결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통합 비용과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기관들은 결국 코드보다는 계약서와 규제를 신뢰하는데요. 아무리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예상치 못한 해킹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졌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결국 외면하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일러의 두 번째, 세 번째 전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오, 우선 두 번째 전략은 실물자산, RWA와 구조화 수익입니다. 와, 드디어 RWA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군요. 네, 디파이와 트레드파이의 본격적인 결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까지 디파이는 주로 암호화폐 같은 온체인 디지털 자산만 다뤄왔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절차를 거친 토큰화된 실물 자산들, 예를 들면 미국 국채나 부동산, 기업 대출 채권 같은 것들을 담보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와, 더 나아가서는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측 가능한 수익률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오프체인에 있는 어떤 상업용 빌딩의 임대 수익률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온체인으로 가져와서 그 빌딩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랑 연동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물 자산의 현금 흐름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건 트레드파이 기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세 번째 전략은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보통은 자기 브랜드를 알리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대출 인프라를 만들겠다니요? 그렇죠. 이건 거의 우리는 성공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오일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아까 제기하셨던 그 법적 신뢰 문제에 대한 아주 영리한 해답입니다. 영리한 해답이요. 네.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배경에서 작동하는 HTT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오일러라는 이름을 전혀 알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API나 SDK를 통해서 핀테크 앱이나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 오일러의 대출 기능이 부품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쓰는 간편 결제 앱에서 소액 대출을 신청했는데 사실 그 배경 기술은 오일러에서 제공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고 앱 화면 하단에 아주 작게 Powered by 오일러라고만 표시되는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오일러가 직접 고객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대신 이미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고객 신뢰를 확보한 커스터디 업체나 핀테크 파트너사 뒤에 숨는 전략이죠. 뒤에 숨는다. 기관은 기존에 신뢰하던 파트너랑 똑같이 일할 뿐인데 그 파트너가 오일러 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와,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이렇게 되면 기관은 법적, 규제적 문제를 기존 파트너랑 해결하면 되니까 굳이 디파이 프로토콜의 복잡성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전략, 그러니까 기관 친화적 시장, RWA 연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다 종합해 보니까 아, 인터넷의 신용 레이어라는 비전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HTTP가 인터넷의 통신 방식을 정의했다면 오일러는 인터넷의 신용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구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기관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규칙이 투명한 코드로 명확하게 정의되는 그런 신용 인프라. 맞아요. 그동안 기관이나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디파이를 볼 때 높은 수익률이라는 장점보다 먼저 이런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어떤 질문들이요? 이 시스템,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작동하는가? 리스크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의되는가? 우리의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기존 디파이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려웠고요. 코드를 믿으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했죠. 그렇죠. 하지만 오일러의 2020년 전략은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해 처음으로 온체인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모듈형 볼트 구조로 리스크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기관 친화적 시장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RWA로 현실 세계와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인프라 전략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인터넷의 신용 레이어라는 거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대출 프로토콜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오일러는 이제 단순히 더 나은 이자를 주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되려는 게 아니었네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공간에서 신용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2026년은 디파이가 그동안의 시끄러웠던 실험 단계를 끝내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실제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와우. 그리고 오일러는 바로 그 전환의 가장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며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인 TCP/IP 위에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가 탄생했듯이 만약 정말로 인터넷의 신용 프로토콜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그 위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들이 탄생하게 될까요?